안녕하세요. 진희찬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회주의 운동이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성장률을 이끌어왔는지,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본다면 1910년부터 80년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의의 숭배로 19세기 말 불평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30년에 경제공황, 그리고 러시아의 사회주의적인 볼체빅 혁명을 거치면서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 자유주의 때문에 어떤 사회 내의 그 불평등, 또 국가 간의 경쟁, 또 그로 인한 1차 세계대전, 또 30년대 경제공황, 러시아의 혁명까지 해서 자유주의는 힘을 상실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말부터 점점 목소리가 커진 이 사회주의가 득세를 하게 되면서 정권에서는 이 혁명이 또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누진세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득과 양도 누진세를 도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1910년대 때부터 도입을 했지만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45년부터 80년까지 요 35년간에가 어떤 최고의 성장률과 불평등이 해소된 사회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론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누진율은 낮은 불평등을 가져오고 높은 성장률을 만든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던 성장률이 누진율과 비례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의 성장률과 누진세인데요. 그러니까 성장률과 누진세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의 성장률과 누진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1870년부터 지금까지 150년 간의 데이터를 두고 본 그래프입니다. 피케티 선생은 칼 폴란이라는 학자의 얘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한 얘기는 19세기에 시장이 자기 자정 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는 생각이 1914년, 45년 유럽 사회에 자기 파괴를 낳았다. 그러니까 19세기 때 소유권의 그 숭배를 통해서 시장이 스스로 자기 자정을 한다. 그러니까 시장 자유주의를 숭배하는 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유럽의 자기 파괴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시장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자기 파괴를 가져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떤 제재가 필요하다,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 자유주의 숭배는 국수주의, 민족주의, 인종주의, 요즘 얘기하는 네이티비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난 사람만 잘 되어야 된다는 생각. 그러니까 극우주의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은 배제하는 그런 극우주의를 낳게 한다. 그러니까 시장 자유주의의 숭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러니까 국수주의를 통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또 현대에서는 이런 민족주의, 인종주의, 네이티비즘 이런 것을 낳게 해서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고 위험성 있는 사회를 낳게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사실은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들로 불평등이 해소되고 성장률이 높아졌던 건 정책에 따른, 사회주의 정책에 따른, 그러니까 정치 이념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일환으로 하나를 예를 들면요. 이제 영국의 예도 있지만 이제 스웨덴의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1909년까지 부유한 순서대로 국민을 40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차등적인 투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71년 지방선거에서는 54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이 50% 이상의 투표권이 있었고 414개 지방에서는 한 사람이 25%의 투표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등했던 사회가 스웨덴은 꽤 늦게까지 1909년까지 이어졌는데 이후에 이 국민의 의지와 사회정당의 정책으로 오늘의 스웨덴을 오늘의 복지국가 및 선진국인 스웨덴을 이룩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즉 스웨덴이 어떤 문명적으로 뭐 잘나서 문화적으로 특별나서 이제 지금의 복지국가를 이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민의 의지와 사회주의 정책의 그 힘으로 이 불평등이 해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들은 이제 재건을 위해서 많은 건물들이 파손이 됐고 그로 인한 재산이 이제 많이 제가 알기로는 3분의 2인가 그렇습니다. 3분의 2, 절반인가 3분의 2인가 그렇습니다. 그 재산이 다 사라지고 그것을 재건을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냐면 이제 그 동안에 있던 국가의 부채를 개인들한테 빌렸던 돈을 인플레이션을 높이면서 일단 돈의 가치를 줄이면서 이 부채를 없앤 거죠. 없애고 또 국영기업화 사기업이었던 회사를 나라의 공익을 위해서 국영화시킴으로써 또 해결을 했고 이 개인의 그 세금을 상당히 높이면서 8, 90%까지 높이면서 이 특별세 부과 등으로 극복을 빠르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상위 1%의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80년까지 보시면 주요 국가들 미국, 유럽,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의 자산이 그냥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이렇게 적용이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이라는 그래프인데 이 GNP 대비 국세의 퍼센테이지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이때 보시면 이제 1910년까지는 이제 그 주로 치안 그리고 법 그리고 군대 군사력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나고 그 뒤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복지, 교육, 의료, 연금 등등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늘려져 왔다는 그런 그래프인데 어떻게 보면 또 이제 1980년에까지 보는 거고요. 왜냐면 1980년부터 그대로 있으니까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1910년부터 80년까지 이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복지가 늘어나고 국가 재정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 기능도 향상이 됐다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피케티 선생이 얘기하는 것은 국가의 처음 탄생으로 인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GNP의 8% 정도의 세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이 치안을 유지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그 세수의 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타내는 그래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불평등을 해소했던 정책을 보면요. 독일과 스웨덴, 즉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의 얘기입니다. 1950년부터 노사 공동 운영 체제를 갖췄는데, 독일의 경우에는 그 경영진의 이 월급자들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경우는 한 절반, 스웨덴의 경우는 3분의 1 이제 해가지고 임원들의 무리한 월급 결정하는 것을 막고, 임원들이 계속 그 월급을 올리면서 그 임원들의 월급이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거를 막고, 또 무리한 배당금 결정을 막고, 또 이로 인해서 근로자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소속감도 높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생산성을 높이고 또 정당한 월급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주주가 소유하는 개념에서 회사의 사회적 소유의 개념을 구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은 1919년 또 1949년 독일 개헌의 내용을 보면 소유권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를 내리면서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내용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소유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이 소유의 개념이란, 소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피케티 선생은 인류 역사의 지식의 축적과 사회의 협력 구조로 생겨난 부는 온전히 개인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사회의 법적 시스템과 세금 시스템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쌓아온 인류의 노하우와 지식, 그걸로 인해서 어떤 이 창출된 부가 가능했고, 또 사회의 여러 가지 구성원들의 협업, 또 참여, 또 노동으로 가능했던 부이기 때문에 온전히 개인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지금 현대 사회의 자본주의에 나한테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 거라는 그 소유의 숭배에 반하는 그런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등 해소의 주된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노사 공동 운영 체제와 더불어서 최저임금, 누진세, 사전 분배 시스템,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전에 미리 이 육아 지원이라든지 복지 지원을 먼저 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생산 시스템의 탈집중화,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큰 기업들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큰 기업들을 밀어주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힘이 세지고, 이 기업들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힘이 세지고, 또
그 직원들의 월급 인하를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게 해줌으로써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산 시스템도 어떤 집중된 그런 거를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 시스템의 탈집중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육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 해소의 필수 요소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은 미국의 불평등 속에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그 정책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가 이 노예 제도에 따른 인종 분쟁의 과거를 갖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 큰 몫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 본인들이 지배했던 사람, 본인들이 부렸던 노예, 지배했던 인종, 국민들이 본인들의 국가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가 현재까지도 유럽과 미국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본인들이 식민지로 지배했던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이제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잔재해 있는 거고, 또 이런 과거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이런 게 세기 때문에 거의 미국 역사의 주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더 자리 잡지 못한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대선 경선처럼 샌더스나 와렌 민주당 후보들이 굉사주의적인 정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에야 그런 목소리들이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불평등에 대한 사회주의적인 목소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합을 하면은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라는 정치 이념의 결과로서 불평등이 해소됐고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사 공동운영 체제와 최저임금 누진세 사전 분배 시스템, 생산 시스템의 탈집중화, 또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능했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80년대부터 20년 현재까지 초자본주의 사회 문제들, 불평등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케티 선생이 삼룡사회, 노예사회, 식민지사회, 그다음 사회주의 구간, 그리고 이제 초자본사회, 이 구간에서 배웠던 역사들을 보고 본인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유튜브 방송이 좀 제가 초반에 의도했던 것은 굉장히 대중적인 내용이었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내용이 좀 대중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유권자가 이런 내용을 알고 또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한번 읽고 또 두세 번 이렇게 훑으면서 내용을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 이 책을 읽는 기회가 있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길게 해서 찾아뵙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